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을까요? 저희가 식사후라 조금은 나른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남은 오후 세션에도 여러분들의 열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6번째 세션인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직업윤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은 업무 장소, 근무 형태, 대인관계 등 직무 환경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팬데믹 시대에는 새로운 직업윤리를 필요로 하는데요.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를 위한 진취성, 재택근무 등 근무 장소 변화에 따른 신뢰성 등일 텐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직업윤리는 무엇인지 함께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발표는 로저힐 미국 조지아대 수학과학 사회학 교육과 학과장님, 하워드 고드 미국 네바다대 라스베가스 교육학과 교수님, 조종기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좌장은 유기용 숭실대학교 평생교육학과 교수님이 맡아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작년부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그리고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과거의 현재를 되돌아보고 또 밝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세션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가 변화시키고 있는 것은 이 경제적 패러다임뿐만 아니고 일터에서의 업무 습관, 직업 윤리, 리더십, 대인관계, 일상 습관, 그리고 이 근무 장소 등 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패러다임,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업 윤리라는 것은 나와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직업인이 가져야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 올바른 직업관을 의미하죠. 방금 우리 트랙 사회자께서 연사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집에 연사분들의 양력이 나와 있어서 제가 양력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오늘 모신 이 세 분의 연사는 직업윤리, 직업교육, 리더십 분야 그리고 의학 분야에서 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지닌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이 세 분 연사님들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세션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모쪼록 이번 세션을 통해서 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직업윤리와 인재개발에 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는 좋은 기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세션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연사 한 분당 약 20분간의 발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사님들의 명성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자가 3명인 관계로 총 60분 동안 3분의 발표를 듣고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보다 심도 있게 깊이 있게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질의응답 세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대회 2일차 오후 세션에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직업윤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발표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미국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의 Depart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소속의 Dr. 하워드 고든 교수입니다. 이 고든 교수님은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고든 교수님은 The History of Growth of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in America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고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를 이렇게 본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힐 교수님처럼 연결에 문제가 없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녁 9시 50분이고요. 시간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늦게까지 잠을 안 자거든요. 오늘 이렇게 저를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달 2020 동남아시아 컨퍼런스에서 윤리적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발표 자료로 발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를 조금 바꿔서 팀 효과성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직업 윤리와도 관련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죠. 사실은 팀의 효과성 그리고 팀 리더십 없이는 직업 윤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떤 영역에서는 아주 취약한 리더십, 무엇보다도 팀 리더십이 목도됩니다.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죠. 직업 윤리와 관련하여서 현재 영역별로 격차가 큽니다. 그것은 리더십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제가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겠습니다. 작동이 안 되네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 제 발표의 우선 목표, 결과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팀 리더십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고요. 일반적인 우리가 팀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어떤 모형이 사용되는지 말씀드리겠고 리더십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직업 윤리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요소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발표 자료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질의서가 있습니다. 설문서가 있는데요. 제가 공유한 이 질의서 설명서를 보시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면 저희 4점 척도로 11개의 질문을 하는 설문서입니다. 이 질의서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팀이 현재 이 직업 윤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지를 평가해 보실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선 첫 번째 팀 리더십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 내에서 리더십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은 출발점입니다. 이를 통해서 팀이 성공을 할 수 있게 담보하는 것이죠. 실패를 최대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팀 리더십 의 목적 중에 하나는 공유된 리더십입니다. 또는 분산된 리더십입니다. 즉, 한 명에게만 권한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팀에 고르게 권한이 분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윤리적으로 공유가 된다면 팀원,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아주 전형적인 소위 팀 리더십 모형입니다. 전형적인 팀 리더십 모델과 관련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최고의 팀 리더십, 또 이상적인 모델은 무엇이냐? 와 관련하여서는 힐 박사가 주창한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팀 리더십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실무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직업 윤리의 맥락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서 더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팀 리더십 모델에 기반을 두고 소위 말하는 멘탈 로드맵이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 로드맵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으면 어떤 해법을 효과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팀의 성과라는 것에 있어서는
지역의 어떤 우리가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윤리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수한 리더가 부재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이상적인 팀 리더십 모형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일 경우에는 혼돈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멘탈 모델이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멘털 모델은 무엇이냐? 그것은 문제 요소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뭐 환경이나 조직의 여러한 성질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뭐 인구 구조학적인 여러 변수들도 이 일부를 구성한다고 할 수 있겠죠. 좀 맥락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윤리라는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 수행해야 된 의사 결정과 관련된 행위들은 우선 행동으로 옮기거나 모니터링을 하거나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기반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거나 행동을 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종류의 과업 내지는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입니다. 어떠한 중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정돼야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조직이나 뭐 코로나 팀이나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 있을 때 내부적인지 외부적인 환경 변수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팀 밖에서의 관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결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기반을 두고 또는 이러한 결정들은 특정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제가 본 발표에서는 맥그라스의 크리티컬 리더십 펑션에 기반을 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 또는 그림을 보시면 4개의 4분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사분면은요, 우리 그룹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의 맥락에서 또 윤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4분면은 해결 조치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진단하지 않고서는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외생 변수 관련된 3, 4분면, 4, 4분면이 있습니다. 3, 4분면을 보시면 내가 팀 리더로서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전망을 수행하는 것, 코로나19와 그리고 또한 직업 윤리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많은 변화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팀 리더의 시각에서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을 또 전망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4, 4분면을 보면 아주 부정적인 변화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이러한 인자들의 기반을 두고 내부적인 리더십 행동과 외부적인 행동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인 리더십 행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과업과 관련하여서 여러 다양한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인 행동, 내부적인 리더십 액션에는 어떤 태스크들, 어떤 과업들이 관련될 수 있느냐? 팀은 명확한 목표, 그리고 효과적인 구조, 그리고 의사결정 절차들에 기반을 두고 과업 수행이 되어야 하겠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팀의 성과를 모니터링을 하고 난 다음에 리더로서, 그리고 윤리의식이 있는 리더로서 5가지 영역 중 하나에는 관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업, 타스크 중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목표에 대한 집중, 결과에 대한 구조화,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의 촉진, 그리고 교육, 훈련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기준을 유지하는 것, 이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관계 와 관련하여서는요, 대인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액션입니다. 팀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잘 조정할 수 있어야겠죠. 협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라고 하면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어떤 행위를 모니터링 했고요. 그리고 리더는 그 다음에는 관계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취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을 코칭하거나 뭐 협업이나 갈등 관리를 하거나 커미트먼트를 형성하거나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거나 또는 여러 원칙들을 모델링하거나 이런 것들을 각각의 인자별로
어떤 이런 인자들이 어떤 직업 윤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리더십 행위와 관련하여서 팀들이 서로 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잘 네트워킹 되어 있는 팀들이라면 훨씬 생산성이 높아질 겁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식별했는데 그건 환경적인 문제다라고 파악이 됐으면 리더는 그 환경적인 맥락을 또는 그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을 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팀의 효과성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는 리더는요, 이 관련해서 여기 6가지의 제가 선택지를 적어놨습니다. 환경적인 요소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네트워킹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요, 옹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서로 교섭을 하거나 버퍼링, 평가, 또 정보 공유와 같은 행동들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리더들이 취할 수 있는 액션들입니다. 행위입니다. 리더십 액션이라고 하는데요. 목표에 대한 집중, 구조화 등등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윤리적인 리더가 팀을 리드함에 있어서 여러 성과를 극대화함에 있어서 리더가 할 수 있는 여러 행위들을 적은 것입니다. 교육 훈련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코칭도 하고 협업도 조성하고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도 포함이 될 겁니다. 외부적인 것과 관련하여서는 앞서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네트워킹을 하거나 버퍼링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정보 공유하거나 등등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팀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팀의 성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팀의 유지입니다. 연구자들은 우선 조직 관련하여서 많은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효과성의 기준에 있어서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만 수월성의 기준이랄지 효과성의 기준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윤리적인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팀의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몇 가지 논문들을 제가 여기에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 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2가지를 담았습니다. 리서치 기준과 이론에 대한 비교인데요. 그룹 효과성 이론과 관련하여서는 1986년 하크만과 월턴의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는 명확하게 방향성에 대한 제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가능케 하는, 이네이블링하는 구조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오히려 연구는 1989년에 진행된 라슨과 라파스토의 분석입니다. 이들 같은 경우에는 팀의 수월성의 특징에 집중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윤리라는 맥락하에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윤리와 그리고 리더십의 효과성을 상호 연계하고 이것을 총체적인 홀리스틱한 모델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수한 팀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높은 목표 그리고 결과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것, 역량 있는 팀 구성원, 그리고 협업의 분위기, 그리고 원칙에 기반을 둔 리더십이라는 요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목표는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 잘 아시죠?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결과 주도적인 구조, 결과 중심의 구조가 마련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시스템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팀원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야지만 직업 윤리라는 부분도 함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역량 있는 팀 구성원도 주요한 요소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윤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팀과 관련된 인자들은 개방성, 지지,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개인의 성질, 개인의 스타일, 그리고 개개인의 핵심 역량, 어떤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포함이 될 겁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역량, 팀을 생각하는 팀워크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통일성, 동질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축되지 않는다라면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뿐만 아니고요. 그냥 조직 구성 차원에서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커미트먼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업의 분위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픈니스, 즉 개방성, 솔직함, 상호 존중, 이 또한 윤리적인 가치의 일부이죠. 그리고 리더로서 팀을 가이드하고 잘 리드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문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는 역량,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에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것, 이 또한 우수성의 기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외부적인 지원과 관련하여서는요, 팀이 좋은 과업을 달성을 하였을 때 인정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4가지 말씀드리고 곧 마무리 짓겠는데요. 인지적, 그리고 동기부여적, 그리고 감성적, 그리고 통합적 이러한 부분입니다. 리더들은 모니터링을 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효과적인 리더들은 문제를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유형의 중재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과업 중심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관계 중심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이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팀 리더로서 또 조직으로서 우리는 그 사안에 관여하여 중재해야 합니다. 리더십 어프로치는요, 우선 팀 리더십에 대한 포커스, 강점, 도 있고요. 뭐 비난도 있고 또 여러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해당 프로세스는 인지 지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그룹 간의 복잡 다단한 관계라는 맥락에 있어서 어떤 그룹의 효과성을 더 개선시키는 제안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리도 중요하고요. 이 접근법에 있어서 팀 리더십 접근법에 있어서의 강점은 어떤 인지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고 여러 역할의 변화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비난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겠고요. 나중에 시간이 있으시면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팀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맥락과 과업과 팀원들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팀의 목적은 각각의 팀 구성원들이 모두 다 그것에 정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정의된 역할과 책임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신뢰 기반을 두고 서로 지지해야 될 것이고요. 긍정적이어야 되고 유연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시간을 과도하게 많이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든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이 직업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2가지 요소가 있었죠. 나와 공동체, 개인과 이 공동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업인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올바른 직업관이 우리가 직업 윤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고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우리 직업인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 직업관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팀과 리더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큰 어떤 통찰력을 주는 그런 발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팀 리더십의 개념과 중요성 그리고 관련 모델을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팀 효과성과 팀 효과성을 측정하는 도구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 조지아 대학에 계시는 우리 라저 힐 교수님이 첫 번째 슬라이드를 발표하다가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끊어졌는데요. 다시 한번 라저 힐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Dr. Hill, are you there? Yes, I am. Can you... 네, 들리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희 집에 인터넷이 부실하여 다시 사무실에 한밤에 출근하였습니다. 어쨌든 앞서서 끊겼던 점 죄송합니다. 이 첫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다가
뜻하지 않게 끊겼는데 이제는 끊기지 않고 발표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업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 30년간 이 부분의 연구를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고 그 다음에 현재 특히나 코로나 사태가 직업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직업윤리라 하면 미국이나 한국의 그리고 전 세계의 직업 규범인데요. 사람들이 왜 일을 하는가, 일을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직업윤리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따라갑니다마는 많은 이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우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고용주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튼튼한 직업윤리를 갖춘 직원을 원합니다.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그래서 먼저 관련 연구 문헌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수한 근로자를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는지를 보고 이를 토대로 제가 그레고리 패티 박사님 밑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 박사님과 함께 그 OWEI라고 하는 직업윤리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고요. 개발된 도구를 이용해서 인자 분석을 꽤 포괄적인 데이터 세트를 대상으로 수행을 해서 근로윤리를 구성하는 핵심 속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대인관계 기술, 진취성. 진취성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라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도 이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제때 출근하고 꼬박꼬박 출근하고 뭐를 하겠다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그거를 해내고 항상 진실만 말하고 이러한 세 가지 속성으로 바람직한 근로자 상을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직업윤리는 어디에서 왔는고 하면은 이거는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반두라의 사회적 학습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제 연구를 보면은 직업윤리는 어려서는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언론 매체 그리고 동료 집단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현재의 직업윤리를 얘기하면서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 현재의 직업윤리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다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행한 국제적인 연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WEI는 다른 언어로 쉽게 번역이 됩니다. 한 50개 정도의 단어를 중심으로 업무 수행 태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한 10년쯤 전에 제가 비교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중국과 UAE 그리고 미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업윤리 측정 도구를 적용했던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직업학교에서 주로 이 해당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참고로 UAE 연구 결과에는 응답자 중에 여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데이터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데이터는 뺐습니다. 그리고 국가 간의 차이가 직업윤리상 발생하는지를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연구 분석을 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진취성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국가 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술이나 신뢰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비교 대상인 미국, UAE,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중국 간에는 진취성 면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응답자들의 경우 진취성이 강한 것으로 미국의 응답자나 에 비해서 나왔고 반면에 미국의 응답자는 진취성 면에서 UAE의 응답자보다 진취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효과다. OWEI에서는
이를 명확히 볼 수가 있고 이 세 개 국가의 데이터 표본 추출을 통해 분석한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는 그 외의 속성,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술이나 신뢰성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진취성에 집중한 연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에 몇 가지 한계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non-representative 샘플링을 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한국의 경우 2008년에 OWEI를 김수정 박사가 한국어로 번역을 하셨습니다. 또 OWEI를 번역했을 뿐더러 이거를 한국이라는 맥락에서 직업윤리와 관련된 인자 분석에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5가지 개념을 한국에서 도출을 하신 거를 보면은 성실성, 유능함, 유쾌함, 겸손함, 헌신입니다. 그렇게 김수정 박사가 한국 데이터를 토대로 OWEI를 이용해서 직업윤리를 이 5개의 단어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한국에서 직업윤리라 하면 이 5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최근에는 ESA가 있었습니다. 이 고용 가능성 스케일 평가는 20세기에 개발한 것인데요. 앞서 보신 OWEI하고는 좀 다릅니다. 50개의 설명하는 단어가 있다기보다는 23개의 간략한 문장이 있는데요. 박화춘 박사님이 한국 버전을 개발하셨고 인자 분석도 하셨습니다. 인자 분석을 한 결과 박화춘 박사님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도출하였습니다. 진취성, 대인관계 기술, 신뢰성, 의식입니다. 그리고 부정적 문항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정적 문항은 영문본에 또 다양한 버전에 나옵니다. 인자 분석에서 이 부정적 문항을 종종 식별해내는데 영문 버전에서는 부정적 문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석에서는 실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치환한,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 문항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업윤리 연구를 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윤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은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OWEI와 ESA의 온라인 버전을 보실 수가 있고 연구 자료, 교재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웹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스크린샷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 로제스키 교수와 함께 21세기 직무 준비를 위한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거는 발표가 되었는데 이렇게 도식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어떻게 사람들을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 준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는 데서 나왔습니다. 현재 대학생 중 3분의 1가량이 앞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스킬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것인가, 이러한 기술적인 스킬을 열심히 습득을 했는데 나중에 정작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요소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경력 개발, 즉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계속 그 여정을 나가는 겁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평생 하지 않고 중간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스킬도 필요하고 아니면은 직업윤리 또한 여기에서 중요한 한 부분인데 여기에 소통 기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설득하는 능력, 이러한 능력들 또한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요소는 혁신, 창의성입니다.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어느 정도는 창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스킬들은 무슨 직업에 종사하게 되던 간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미래에 등장하게 될 IT 기술로 인해서 새로이 부상하게 될 직업을 포함하여 어떤 직업이 되었던지 간에 이 세 가지 요소는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잠시 팬데믹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팬데믹이 우리의 일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직업윤리 연구를 하면서 아직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확실한 데이터가 많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많이 확보돼야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싫건 좋건 원격 근무를 해야 했고요. 저도 지금 한국에 직접 가서 무대에 서서 마이크 앞에 서서 발표를 드리는 게 아니라 IT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런 형태로 회의에 참가를 하고 이러한 도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환경에서 직업윤리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직업윤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원격 근무를 한다면 직업윤리가 당연히 중요하지요. 원격 근무를 해도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산만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데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고 시간 관리 면에서도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며 또 사회적 측면도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하면서 사회적 측면, 대인관계 기술에서 요구되는 것도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직업윤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 요인도 있으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응해야 되는 과제로 부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 부족 사태, 많은 곳에 가면은 직원 구함, 구직 이런 간판이 도처에 붙어 있습니다. 특히나 서비스업에서 직원을 못 찾아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앤토니 클라츠 교수가 대사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자리에서 사직을 하거나 일찍 은퇴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 아직 연구 중입니다. 많은 경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임원들이 사직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사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전기의 발견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는 존재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삶에 뒤늦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의 발견으로 인해서 전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산업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확실치는 않으나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에 버금가는 대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0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0년을 기점으로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토마스 프리드먼이 2005년에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쓰면서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아서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될 거라고 예견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말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초기에는 신기하고 본격적으로 생산적으로 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상황이 지나면서 바뀌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강남 스타일 춤을 추고 있는 싸이 군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바이럴,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퍼진 수많은 것들이 있고 싸이가 그 한 사례입니다. 이 통신 기술을 쓸 수 있는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원격 근무는 한 5년 전부터 존재하기는 했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원격 근무가 본격적으로 급속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의 결과 보이는 것은 이 통신 기술이 급
확산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기술을 활용하는 잠재력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굉장히 많은 수의 신규 사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내가 꼭 사무실에 출근 안 해도 되잖아. 사무실에 반드시 출근하지 않아도 일을 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필요가 없으면 회사도 필요 없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창업을 해보자. 종전에 하던 업무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보자 라는 시도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이고 몇 년 기다려야 이 추세가 그러다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은 지속되는 추세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초기 데이터를 보면은 팬데믹 이후 창업을 하게 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가계소득이 현재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연방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 재난지원금입니다마는 그래도 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아직 일터에 다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빨리 다시 노동력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재정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가상 수업으로 진행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어린 학생을 혼자 집에 놔둘 수가 없으니까 많은 경우 부모 중에서 아빠보다는 엄마가 출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풀타임으로 아이를 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거래 계좌가 급증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경기 회복을 어떻게 활용하여 수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일 중심주의와 직업윤리 간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 중심주의 내지는 일 지상주의는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나의 정체성의 핵심에 일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원이 필요하다고 합시다. 아니면은 누구를 새로이 만나서 내 소개를 할 때 많은 경우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게 바로 일지상주의입니다. 즉 나의 존재 이유, 내가 사는 이유가 나의 일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일이란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을 반추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직업윤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의 일자리를 관두고 다른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직을 했다 하더라도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직업윤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내 삶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업윤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하는데 성공적인 창업가가 되려면 강력한 직업윤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직업윤리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아동기에 부모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동료 집단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관찰 학습의 효과도 있겠으나 부모가 1년 반 동안 재택근무를 했다고 해서 직업윤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업윤리는 여전히 건재한데
종전과는 다른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나에 있어서 나의 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다시 반추하고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힐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사진이 우리 서울의 어디 근교 같은데요. 네. 힐 교수님은 우리 한국 학생을 많이 지도해 보신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통찰력 있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발표 중에 우리가 이번 세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문제인 이 직업윤리의 구성 요소, 그리고 이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직업윤리를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세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시는 질문 그 플랫폼에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힐 교수님의 마지막 슬라이드 부분에 그 success at work라고 하셨는데요. 직업 윤리가 어떤 직장에서의 일터에서의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다, 혹은 삶에서도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work ethic을 직업 윤리를 일종의 직원의 역량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 직업 윤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일에 대한 가치관, 태도 혹은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역량의 어떤 빙산 모델이라고 해서 아이스버그 모델, 빙산 모델을 보면은 이 수면 위에 있는 그런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교적 쉽게 어떤 훈련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증진 또는 개선이 가능하나 이 수면 밑에 있는 그런 가치관,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재개발 담당자라든지 혹은 뭐 교사라든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면 밑에 있는 그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개입을 해서 수행이라든지 혹은 성과라든지 혹은 조직 전체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세 분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든 교수님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Well, I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서서 힐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벨도의 이론, 학습 이론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격차를 줄일 수 있다. 격차를 줄인다라기보다는요. 좀 더 맥락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델링이라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모델링을 방식을 활용해서 줄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또한 직업 윤리가 역량이라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직업 윤리도 서로 다른 요소들이 공존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기술이 뛰어난 반면에 신뢰성이나 아니면은 진취성이 그에 비해 모자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은 뭐 진취성이 강한데 나머지 다른 두 개가 약하다든지 할 수가 있고요. 비교하자면은 세 가지 영역의 고루 강점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하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이 세 가지 요소, 즉 뭐 진취성, 신뢰성, 대인관계 기술 세 개 밑에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또한 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직업윤리는 그 자체로도 역량이고 함양해야 하는 바람직한 역량입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업계 파트너, 회사들을 파트너로서 초빙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및 기타 아시아 기업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파트너로 동참시키면서 원래는 미국 동남부에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기술 숙련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기업들은 숙련도는 스킬은 교육을 하면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뢰성이 높은 직원들, 꼬박꼬박 출근하고 동료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런 직원들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술 숙련도는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들을 습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직업윤리를 함양하는 것에는 기업들이 경험이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직업윤리는 많은 경우 성공하기 위해서 선결 조건입니다.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요소인 것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까 희일 교수님 그 첫 번째 제가 연결을 했을 때 연결이 잘 안 돼서 제가 듣는 바로는 자리를 이동하셔서 지금 인터넷 커넥티비티가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급하게 좀 연결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희일 교수님의 직업 윤리를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하워드 고든 교수님한테 온 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강한 직업 윤리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 소유주나 고용주들은 직업이 하드워크를 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직원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강요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고든 교수님. 글쎄요. 제가 제안을 해본다면 아마 최고의 리더십은요, 봉사의 리더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섬기는 봉사의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상향식입니다. 하향식이 아니고. 이렇게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또 섬기는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섬기는 리더십, 봉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강요하는 그리고 굉장히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접근법은 오히려 조직을 붕괴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이 저는 이상적이라 봅니다. 섬기는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우리 라저 힐 교수님. 예, 이 질문입니다. 개인의 직업 윤리를 형성하는 데는 부모, 가족, 친구, 선생님, 직장 동료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발달이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재택근무 등으로 주변에서 직접 볼 사람이 부족한데 이를 대체할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힐 교수님. 그것이 바로 팬데믹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사람과 사람 간의 인터액션을 직장에서 하면서 영향을 받아왔던 것을 대체할 만한 것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를 해야 하면서 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직업 윤리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평생에 걸쳐서 조금씩 축적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려서부터 이러한 특징들이 개발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성은 이른 나이에서부터 함양되기 시작하는 속성입니다. 반면에 대인관계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강의에서도 소통 기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즉,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 제시하는 방법.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타당하고 내 생각을 온전히 상대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능력을 성인이 되어서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러한 대인관계 기술을 이용하여 남들과 인터랙션을 하는 새로운 방식에 적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맷이 익숙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줌을 썼던 게 아닌데 이러한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미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법을 익혀야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결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어도 단편적으로 제가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단편적인 실증 경험을 보면은 지난 한 달간 사람들이 우수한 대인관계 기술을 보여주지 않은 미팅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줌 회의를 하면서 이 사람이 대면 회의였더라면 다르게 대인관계 기술을 발휘했을 텐데 줌 회의에서는 잘 못하네 라는 것이 지적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좀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느끼고 또 그 사람 간의 접촉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타인으로부터 직업윤리를 형성하는 영향이 여전히 존재하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이른바 코로나 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재택근무도 하고 원거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면은 직업 윤리가 다소 바뀔 겁니다. 이 또한 장기간에 걸쳐서 바뀌겠지요. 어려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나 어떤 사람들은 출근하지 않고 그러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직업윤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려사항입니다. 자, 직업윤리가 여러 이제 요소들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매우 어렸을 때부터 직업윤리라든지 가치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상호작용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개선될 여지가 있는 그런 윤리적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히나 재택근무라든지 혹은 이런 원격 학습을 하는 이런 환경이 앞으로도 더욱 이렇게 유지될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런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 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직무 장소와 근무 형태, 근태 관리, 대인관계 방법,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 등 직업 환경에서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직업 윤리는 무엇인가? 팀 활동, 팀의 효과성은 무엇인가? 거기에 맞는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또 특히나 이 수의학 분야에서 전문인으로서의 어떤 직업 윤리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새로운 일자리와 직무를 위한 진취성,
유연성 그리고 재택근무 근무 장소의 변화에 따른 정직함, 책임감, 예절, 상호 신뢰, 아까 인터퍼스널 스킬 말씀하셨죠. 예, 서로 의사소통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상호작용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직업윤리 세션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연사님들과 청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직장인들의 직무 환경이 참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올바른 직업 윤리를 바탕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는 6번째 세션을 모두 마치고요. 잠시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가진 뒤에 4시부터 세션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